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죠. 일정이 가늠이 될 것 같다라고 예고가 됐었고 2월 달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다녀오신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기일이 새로 잡힌 거죠 오늘? 예, 22일까지 증인 절차를 다 마무리 짓는 정도로 지금 오늘 기일이 잡혔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요청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거죠? 예, 17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8분이 받아쳤습니다. 오늘. 근데 그 17명 중에 받아들여진 8명 그 중에서는 과거에 헌재가 한번 이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이제 김기춘 실장 또 안종범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출석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준 거고요. 네. 또 추상묵 1차관이라든가 방기선 정재수실 행정관 같은 경우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사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추인단 측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자꾸 떼쓰고 또 중대 결단하겠다라고 하니까 헌재도 좀 밀려서 이렇게 좀 많은 숫자를 채택했는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22일까지 아무튼 증인 신분은 끝내는 겁니까? 혹시 추가 또 증인 신청이 더 들어오고 또 추가 기일 잡히고 이럴 가능성은 이제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에 22일까지 종결시켜달라. 만일 증인 출석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신청인 측 책임으로 해서 다 처리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재판부 내려주지 않고 다음에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마냥 이걸 더 연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일이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그때까지 출석을 시키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는 22일 날에 강력히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사실은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서 벌어진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국민들도 거의 저는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사실은 그 촛불이 헌재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도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피력했지만 아무튼 헌재는 이 확답은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22일 이후에도 또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아직은 있긴 있는 거네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증인 절차 기회를 보면 상당 부분 8위 절차를 진행시켰거든요. 근데 18명밖에 증인신문을 못했어요. 지금 5위 절차가 남았는데 21명이 더 증인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의 사유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대통령 측이 증인을 신청하고 출석시키지 않고 하는 것들이 고도의 계획하에 짜여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재판 지연 목적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드디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로 만약 그 변론이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선고가 언제로 되는 겁니까? 그 22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열어서 변론 절차를 종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2주 안에 선고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시키면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 변론을 다 끝내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무조건 걸리는 겁니까? 그걸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짧게 잡았을 경우에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이고 저희는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주장. 그래서 그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용인된 범위 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변론 다 끝내고 나서 딱 2주 후에 선고가 내려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일 날 증인신문 마무리하고 한 번 정도 더 변론 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2주를 하면 3월 13일 이전엔 가능하긴 하는 거군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요. 자, 오늘은 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증언 나온 게 있습니까? 먼저 번에 변론기일에 최순실이 5차 변론기일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 재단 운영 등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정현식 사무총장의 증언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다 결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KT부처에 들어갈 때 면접도 했고, 예. 또 직원 연봉도 결정하고, 예. 부사 배치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져서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다시 안종범 수석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갖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최순실과 안종범 씨가 다 상의해서 결정을 했고 하고 그렇다면 그 위에 써있는 대통령까지도 충분히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하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최순실, 안종범 서로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대통령께서는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먼저번에 증인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야, 저 정도면 충분히 국정농단을 하고도 남을 여자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김종덕 전 장관은 뭐 좀 의미 있는 증언이 없었습니까? 뭐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좀 염려스럽긴 하던데 그 준비라든가 이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또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표현을 못하지만 그 행간 사이에서는 사실 청와대가 관여되어 있었고 자기가 물리적으로 장관의 입장에서 직접 그 수석이 이야기할 때 그걸 거절하지 못했다 하는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청와대에 대해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증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블랙리스트하고 문체부 공무원 인사 관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청와대에서 바로 압력과 지시가 왔다. 이런 걸 이제 다 증언을 했다는 얘기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 행간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제 또 변론길이 잡혀져 있는데 그때 지금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도 확정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환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고영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성환 씨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체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절박하게 대통령 측에서 이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최순실과 내연 관계라든가 이 탄핵 사유와 별도의 사유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지 저희 측은 뭐 크게 고영태의 출석 여부가 이 탄핵 소추 사유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증인이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점이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다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이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 관계라고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증언을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추궁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법안을 전도시키는 거죠. 그 자체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고 또 그게 개인적인 걸로 발생된 거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역지 추장격 주장인 거죠. 사실은 전혀 소추 사유와 판단이 사유가 없는 사유를 들어서 사실은 이 탄핵소추 사유라든가 이것을 뭐 통속적으로 희극적으로 끌고 가는 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런 전략을 쓸까요? 뭐 진행 상황을 보면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하면 저희들은 많이 혼나고 그쪽이 하면 관용을 많이 베풉니다. 아마 공정성의 시비 부분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쪽 주장을 더 많이 들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특검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때 특검을 제안할 때도 사실은 원래 100일로 여야가 합의가 된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보다는 70일로 하고 한 번에 의해서 연장하자 이렇게 다시 수석 부대표가 합의를 해서 당연히 그것은 30일이 가는 걸 전제로 했는데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 되더만 사실은 본인의 권한이 법정 내에서만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이 양반이 요새 대선 주자급에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적 판단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연장을 받아줘서 100일 내에 마무리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120일까지 연장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세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국민의당판 대세론인데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경선의 흥행 같은 게 갑자기 인기 끌고 이러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근데 이제 손 의장은 대세론을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된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된다고 얘기해야겠죠. 예. 예. 지금 이제 국민주권회의에 자체 발표로는 회원이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게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호남이 많은 건 맞습니다. 이 숫자 중에. 국민의당이 당원이 20만 정도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수죠. 허수가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중에 좀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게 턱없이 밀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손 전 대표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그 혁신과 통합하고 합류를 했을 때 예. 조금 쉽게 봤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과 통합에 밀려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시간이 길지가 않고 뭐니 해도 국민의당의 대주주는 안전 대표라는 점에서 그렇죠.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 예를 들어서 나머지 주자들이 비안연대 이런 것도 이제 국민의당 판으로 꾸릴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유동성이 높아지겠죠.